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란 게 있더라고요. 하위 25% 보면 또 이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받는 급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20대는 2,400에서 2,700만 원, 30대는 3,000에서 3,300만 원, 그리고 40대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3,100만 원에서 3,300만 원, 그리고 50대 가면요 2,700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은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전문직 같은 직장이랑 그리고 조금 뭐 일용직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 중소기업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베트남 얘기할 건데요. 베트남의 젊은 층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가 바뀔 정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결혼, 출산, 애 낳고 싶지 않아,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먼저 원인을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과 도시화 있고요. 두 번째, 교육 수준 향상과 개인주의가 강화됐다. 세 번째는 글로벌 문화의 유입. 네 번째는 경제적 부담. 마지막으로는 성비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경제 성장과 도시화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먼저 볼게요. 베트남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도시로 인구 이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 GSO에 따르면요.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2009년 29.6%에서 2019년에는 34.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약 4.8%의 도시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2019년 기준으로 호치민시 인구가 900만 명이었고 2009년에는 7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이동을 한 거고요. 지금은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골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인구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고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기반이 거기 다 있고 농사라던가 아니면 다른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없는 분 그리고 혹은 이제 도시에서 살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취업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높은 실업률 기록하고 있고요. 고용시장도 굉장히 불안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들도 많이 철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문제가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선호하는 이제 전공을 가진 친구들은 괜찮은데요. 일반적인 대학교 나온 친구들,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들이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화로 인한 여러 문제가 또 있어요. 당연히 뭐 주택도 부족하고 인구 밀집도도 증가하고 교통 혼잡도 발생을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와보신 분들은 출근길에 차를 절대 안 타십니다. 대략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차를 타시면 그냥 도로에서 최소 1시간, 1시간 반은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인구 밀집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 서울만큼은 아니긴 해요, 아직까지. 그런데 굉장히 밀집된 지역들이 많고 따닥따닥 붙어서 삽니다. 실제로 그 베트남은 이제 아파트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거에 많이 살거든요. 거기 보면 정말 그 조그마한 원룸에 막 2명씩, 3명씩도 살아요. 그만큼 이제 뭐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두 번째는 교육 수준 향상과 개인주의가 강화됐습니다. 너무 요즘엔 정보가 광범위해요. 그리고 베트남도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40%가 넘어서 대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4명 이상은 돼요.
대부분 이제 좋은 대학교들은 이제 호치민이나 하노이, 다낭 같은 대도시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도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인주의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우리는 단결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베트남도 개인주의 심하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뭐 회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느껴져요. 실제로 지금 막 졸업한 친구들 오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국의 20대 보면 가끔 가다가 얘 왜 이러지? 싶을 때 있잖아요. MZ 세대 뭐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베트남도 젠지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 보면 절대 일 오래 안 하려고 하고요. 정해진 시간 되면 무조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과업을 제대로 완료하지도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일 시키면 그냥 챗 GPT 검색해가지고 그것만 찾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문화와 정보의 유입이에요. 인터넷과 SNS가 너무나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보면 행복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정보를 받고요. 실시간으로 그 우리나라라던가 서구 사회라던가 여기서 살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뭐 딩크족이라던가 아니면 뭐 캥거루족 뭐 이런 얘기 알고 여기서도 그런 사회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 외국 사례 보고 나도 그냥 애 낳지 말고 살아야겠다. 내가 왜 애를 낳아서 고생을 해야 돼? 나의 이 어려움을 대물림 해주기 싫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혹은 부모님한테 더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캥거루족처럼 그냥 부모님이 돈 버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좀 얹혀 살아도 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서포트를 받아도 돼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있어요. 호치민 같은 대도시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니까 월급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큼 살려고 하면 집에서 좀 보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살고 싶다,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 하면 여기 평균 월급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안정성.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CBRE라고 하는 베트남 보고서 따르면요, 호치민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추 따지면 한 4년 동안 50%가 상승한 거고요.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임대료도 오르겠죠. 빈탄군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로컬과 중심가 사이에 젊은 친구들 많이 사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원룸 로컬 아파트 들어가려고 해도 700만 동에서 뭐 1000만 동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한 40만 원에서 한 5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만만치 않아요. 이거 한국에서 원룸 사는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월세. 보증금이 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부담이 가는 금액이에요. 좀 괜찮은 아파트 투베드룸 가려고 하면요, 1,400만 동에서 2,000만 동 정도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 저도 요 정도 수준의 아파트 살고 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부담이 갈 정도의 임대료예요. 그리고 물가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이 2.92%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통계청의 발표고요. 이거를 실제로 믿을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물가가 훨씬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 1꿀배의 쌀국수 지수로 따지면 제가 2019년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저렴한 데 가면 3만 동, 3만 5천 동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5만 동, 6만 동 정도는 내야지 쌀국수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완전히 구석진데 가서 먹는 거 아니면 여기 제가 주로 가는 1군이나 뭐 3군, 뭐 7군 요런 데 로컬 쌀국수도 그 정도 가격은 합니다. 그러니까 체감 물가로는 최소 50%에서 많게는 한 7, 80%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에게는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비 관련이 있어요. 베트남도 남아 선호 사상 심해가지고요. 낙태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교육 수준도 향상됐으니까 당연히 뭐 결혼이나 출산 연령 늦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아요. 서구 서양 분들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랑도 결혼을 많이 합니다. 태국, 중국, 뭐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나하나 뉴스 기사 같이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부모로부터 독립을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이 된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독립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유는 찾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베트남이. 그래서 1인 인구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제적 자립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혼이라던가 출산이라던가 연애조차도 포기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두 번째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찾은 뉴스 기사는요, 아이 없이 행복한 생활하는 부부들, 취미 활동을 즐기는 모습, 이런 내용이에요. 응안이라는 분이 남편이랑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요. 딩크족이 되기로 했답니다. 더블 인컴 노키드입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거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환경을 봤을 때는 개인의 삶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자식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베트남도 지금 20대들은 아기가, 그러니까 집에 형제가 자기랑 한 명 더 혹은 한 2명 더, 그러니까 2~3명 정도 낳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는 좀 과보라던가 부모의 지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볼까요? 이거는 더 놀라운데요. 이거 한국에서도 없는 건데 자발적 싱글맘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골드미스들인데요. 이분들이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수원씨 36세인데 요번은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지연에도 불구하고 정자 기증을 통해 체외 수정으로 딸을 출산했대요. 베트남이 이제 결혼 생활하고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된 이런 여성분들은 싱글맘을 하겠다는 거예요. 골 때립니다. 그냥 싱글맘들이 제가 아는 거는 원래 이제 결혼했다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애가 생겼다가 남편이 버리고 혹은 뭐 여성분이 뭐 문제가 있든 어쨌든 해서 이제 혼자 키우게 된 계기가 많은데, 최근에 잘 사는 여성분들은 남편 필요 없고 나 그냥 혼자 살란다, 근데 애는 갖고 싶어, 요런 특이한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저의 조국 우리나라 한국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많이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0.8 혹은 그보다 낮아질 거란 예측도 있는데 베트남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파르게 걷고 있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2023년 기준 0.78명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1등을 하다니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데요. 베트남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요, 출산율 1.2명, 3명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몇 년 더 지나면 한국? 별거 아닌데 우리가 더 빨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본인들 뭐 걸린 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율로 한국을 이기려고 세계 1위가 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제가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베트남 커플들 보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돈이. 둘이 같이 일을 해도 예를 들면 한 2천만 동, 2,500만 동 수준에서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 임대료 뭐 1,000만 동 나가고요. 기본적으로 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그거 다 포기하면서 애를 키울 수가 없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한 달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500만 동 하면 그래도 좀 하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저축 문화가 그렇게까지는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소비도 많고 그래서 경제 규모도 좀 더 큰 것 같고요. 예, 하노이랑은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뭐 생기면 낳고 키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계획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베트남에 사는 입장에서 베트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구조가 망가지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지금 시대가 뭐 로봇이 생산을 하고 AI가 뭐 소프트웨어를 이제 담당을 해서 연산 처리나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이 기존만큼 필요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면이 더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던가 혹은 기업들 출산율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 젊은 층을 위한 뭔가 이제 혜택, 지원 이런 게 준비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잖아요. 모래성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물가 혹은 부동산 그리고 뭐 기업 문화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뭐 그냥 뭐 정시 퇴근도 많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세계 1등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베트남이 세계 1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클로징 하기 전에 오늘은 망까오라고 굉장히 달달한 과일이 있어요. 그 스무디 지금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25,000동밖에 안 해요. 너무 가성비가 좋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계속 영상 찍는 일골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일본 꿀팁 베트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